반갑습니다. 예,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하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게 된 안태욱이라고 하고요. 제가 제 이름을 쓸게요.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 오랜만에 판서하니까 또 잘 안 써지네. TWA6998입니다. 이걸 제가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어떤 질문 같은 거를 하시게 되면은, 사실 게시판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사실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수업 중에 했던 내용이 좀 약간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그 부분 답해드리면 비슷한 질문이 또 와요. 그래서 약간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사실 뭐 공개적으로 뭐 본인이 궁금하다고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뭐 개인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메일 보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응답을 해드리긴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이 커리큘럼이나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라면 가급적이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예, 저는 핀테크 회사를 하고 있고요. 딥서치라는 회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서치라는 회사는 일명 뭐 핀테크, 뭐 AI, 뭐 로보 애널리스트, 뭐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저희가 앱도 있고, 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저형 데이터를 뭐 분석하는 일도 하고 있고, 2차 전지 ETF 뭐 이런 거 저희가 인덱스 만들어서 지수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 혁신기술 테마 액티브,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ETF, 이거 다 인덱스 저희가 만든 걸로 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ETF 인덱스도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밸류에이션, 예, 가치평가, 그래서 회계사분들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이나 RCPS나 옵션이나 파생상품 같은 거 같이 평가하는 것도 저희 비즈니스 라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딥서치.com이라는 거 들어가시면 보이는 서비스가 다 저희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영업 쪽이랑 전략 쪽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사실 하게 된 이유는, 저는 CFA랑 FRM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 좀 옛날에 받았어요. 그래서 CFA는 사실은 제가 3차 시험이 CFA는 50%가 주관식이고 50%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50% 주관식을 제가 6년 동안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CFA 3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일명 엑세이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은 고득점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자 채점을 했던 그런, 그때 그 위원이 직접 직강한다라고 이렇게 크게 마케팅을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접니다. 그래서 제가 에세이 특강을 한 6년? 아니야, 6년? 까지 아니겠다.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에 한 6년 동안은, 이제 일종의 그레이딩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저희가 강의를 한다거나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걸 좀 했었고요. 제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와의 관계는, 제가 96년도에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의 은행에 처음 취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했습니다. 그 리스크 매니저를 담당을 하면 그쪽으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파트먼트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마켓 리스크, 크레딧 리스크 쪽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쪽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블룸버그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6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이제 홍콩에 가서 10년 동안 일을 하고 그랬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담당을 한 2년 반 정도? 3년 정도를 해서 그때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좀, 익스포저가 생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FRM 시험을 본 거는 2003년도인가? 그때 봤습니다. 너무 옛날이어서 지금 좀 쑥스러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험 볼 때는
그때 CFA 시험을 패스한 사람이면 1차 면제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CFA 차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1차 면제 받고 파트 2를만 시험을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차트를 따게 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요번에 FRM 처음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공부를 좀 하셨다가 요번에도 강의를 또 들으시는 건가요? 완전 처음이세요, 혹시? 강의를 들으셨다가. 예. 이게 FRM은 제가, 예전에, 항상 옛날 분들 얘기하면은 옛날에 쉬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CFA도 마찬가지지만, 가면 갈수록 중국 사람과 인도 사람이 시험 사람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쪽 나라에서는 여전히 영어, 이 외국계 자격증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한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RM도 그렇고 CFA도 그렇고,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 보면은 인도랑 중국에서 나오는 강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경쟁자가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 있는 중국과 인도, 크게 따지면 미국에 당연히 있겠죠. 유럽. 그렇게 있는 거여서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한 경쟁이 필요한 부분들에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공부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실라버스 이거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으면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Operational Risk and Resilience라고 옛날에는 Operational Risk라는 말만 썼습니다. 근데 Resilience라는 말을 다시 이제 새롭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Resilience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는 그냥 Resilient 하다고 하면은 뭔가 충격이 왔을 때 원상 회복하는 거를 Resilient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이렇게 딱 하면 바운스백 해서 오잖아요. 벽에 쳐면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게 Resilience인데 옛날에는 사실은 Operational Risk만 하면은 그냥 운영 리스크. 그래서 그것만 잘 관리하면은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우리가 충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밖에 나오는 이벤트가 있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의 문제가 터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사고를 치든지 그런 리스크를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리스크가 그렇게 왔을 때 그거를 관리를 그동안 잘해서 예방하는 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예방 조치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방 조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예방은 못했지만 일단 당했지만 그래도 그 당한 거를 빨리 회복하고 복구해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resilient란 말이 들어간 겁니다. 특히나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저희. 그래서 금융위기 겪었기 때문에 그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가 돼서부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은행이 resilient하게 갈 수 있는가가 더 핵심적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히스토리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파트 2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드릴게요. 4시간 동안 2시부터 6시까지 요즘 이제 시간 같은 것도 사실은 좀 의미가 없어지긴 했는데 왜냐면 이 날짜를 딱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날 가서 옛날에 이제 하루에 다 봤죠. 하루에 전체 그날 시험 날 그럼 그날 모든 캔디데이트이 가서 거기서 한 자리에서 시험을 다 보고 그냥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CBT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다 각자 틀린 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시간은 정해져 있을 텐데 날짜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과 11월에 시험이 있고요. 지금 혹시 5월 시험 11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 5월 시험이죠? 네. 5월 시험이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게 되게,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for past exam, a majority of candidates report spending anywhere between 100 and 400 hours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명 이제 하루에 3시간에서 3개월 하면 275시간 정도 러프하게 그 정도가 되는 게 패스하는 거다. 그 정도가 돼야 이제 패스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275시간인 걸 이게 뭐 어떻게 나왔을까? 자기가 275시간을 공부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준비하는데 몇 시간 공부했어? 그러면 100시간을 공부했는지, 200시간, 하루에 뭐 이걸 체크해가지고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데이터가 쌓이고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에 나왔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최소한 3시간씩 매일 토요일 빼놓지 않고 회식 있는 날 빼놓지 않고 뭐 자기 아픈 날 빼놓지 않고 3시간씩은 죽으나 사나 회사 끝나고 아니면 학교 공부 끝나고 3시간은 학교 수업이 있고 학교 뭐가 있더라도 최소한 3시간은 책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2월 달부터는 2, 3, 4까지는 최소한 3시간씩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굳게 3개월 동안 그냥 자기 사생활은 없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욕먹을 각오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패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저도 CFA 시험 2차 시험 한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2차 시험 미끄러질 때 제가 와이프한테 큰 소리를 친 게 1차 시험을 너무 쉽게 붙어가지고 공부 많이 안 했는데 1차 시험 붙었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 보는데 공부를 좀 덜 하긴 했지만 붙을 거라고 자신하고 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근데 똑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시험이 1년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떨어졌을 때는 열도 받긴 하지만 이제 빨리 준비해가지고 시험 봐야지 생각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동안은 그냥 놀아야 되고, 왜냐면 새로운 책이 나와야 되니까. 책이 나와 커리큘럼도 바뀌고 막 여러 가지 바뀌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칼을 뽑았으면은 3개월 내에 꼭 시험을 봐가지고 붙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드셔야지. 좀 널널하게 그냥 이번 거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한번 시험 보고 다음 11월 달에 붙을 생각하면은 결과적으로 12월 달 가면은 또 힘들어져요. 그래서 무조건 5월 달에 다 붙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스 레이스를 원래 잘 공개를 원래 안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는데 요즘 다 패스 레이스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59% 정도가 패스 레이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한 10년 동안을 보니까 한 56%. 그래서 사실 패스 레이스이 이게 딱 보기에는 별로 크게 낮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파트 1이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얘기가 틀려질 거예요. 근데 파트 2는 사실 파트 1을 다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공부하는 거에 몸이 좀 배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설렁설렁 해가지고 파트 1 붙으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고 옛날에는 설렁설렁해서 파트 1 붙고 저처럼 설렁설렁해서 CFA 레벨 1 붙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공부를 다 열심히 해야만 어느 정도, 왜냐면 그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게. 냈던 문제 또 내고 떼내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줄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스케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빨리 적다 보니까 조금 하나 빼먹었는데 3월 22일 날 보시면은 55, 48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52가 빠졌습니다. 52를 하나 적어 놓으시죠. 그래서 3월 22일 날 우리가 55, 48 3개를 커버합니다. 52까지. 이렇게 3개를 커버합니다. 그것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Operational Risk and Model Risk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냥 Operational Risk라는 거의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모델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모형을 가지고서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거에 리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tegrated risk man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integrate라는 통합적이라는 거, 보통 이제 integrated 됐다 그러면 그냥 통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의 큰 부분에서 이게 통합돼 들어간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거 인티그레이트란 말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오버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같이 묶여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그레이트 돼 있다 그러면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 전체적인 오버올한 거랑 같이 묶여져서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트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세퍼레이트 된 거와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서 이게 fully integrated 돼 있다라는 게 그래서 partly integrated, partially integrated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fully라는 말 이런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돼 있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서 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이거의 하나의 일부분을 완전히 다 합쳐져 가지고 나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 miscellaneous topic은 약간 이게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얘기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약간 miscellaneous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귤레이션, 바젤, 그 다음에 캐피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바젤 1, 2, 3 하고 포스트 바젤 3까지 해가지고 쭉 역사가 나옵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Operational Resilience. 이게 이제 일종의 새로 들어온 컨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전까지는 Operational Risk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Operational Risk뿐만 아니라 Resilience에 대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그게 일명 Operational Resilience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Operational Risk가 25%였어요. 전체 시험에. 근데 Operational Risk가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약간의 그 current issue 쪽으로 해가지고 그 과거에 나온 것 중에서 저희가 여기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종 일부분에서 리퀴디티랑 관련되어 있는 거라든지 트레저리 리스크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띄어가지고 내용들을 만드는 게 하나 떨어진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커런 이슈 쪽에 떨어져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비중이 25%에서 20%로 줄어든 것이지 전혀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어려운 내용,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가 들으신 분들이 마켓 리스크랑 크레딧 리스크는 좀 클리어한데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좀 클리어하지 않고 좀 애매한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게 이제 마켓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가 좀 계산 문제가 많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금융경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접할 수 있는 데가 마켓 리스크와 크레딧 리스크인데 이게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는 자기가 직접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 자체가 잘 있기가 쉽지가 않고요. 대부분 다 이제 은행에서는 주로 이제 크레딧 리스크 또는 마켓 리스크 이런 쪽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공부만 잘 따라가기만 하면 제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데가 저는 차라리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는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컨셉만 잘 이해만 하고 계시면은 사실은 그 로직 안에서 로지컬리 자기가 이해하는 부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리딩 35.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건 사실은 오늘 약간의 인트로덕션과 함께 몸을 푼다는 의미에서. 혹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 쪽을 담당을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세요? 어떤 쪽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쪽이세요? 컴플라이언스면 그래도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좀 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거 하시고? 네. 그래요? 네.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컴플라이언스 쪽은 상당히 많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CFA 협회랑도 같이 일을 하는 것들도 있고, 가프, 우리나라에서 가프가 활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홍콩에 있을 때는 가프에서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있을 때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들이랑도 한때는 이제 같이, 저희 회사에 옛날에 제가 블룸버그 홍콩에 다녔을 때, 그때 그 한 팀의 팀장하던 친구가 홍콩 가프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홍콩에서 전체 무슨 모임 같은 거 할 때 전체 회의를 블룸버그 이렇게 저희 이제 오디토리움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랑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사실은 이 FRM이라는 자격증 자체가 요즘에 와가지고는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CFA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이게 FRM이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내가 뭐가 좋겠지, 내가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아니면 자격증 수당이라는 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FRM에 투자하는 가치가 사실은 100% 발현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국내에서 FRM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뭔가 특혜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 이 역할을 하거나, 해외에 나가서 금융시장에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에, 해외 금융기관에, 아니면 해외 딜, 크로스 보더 딜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는 CFA나 FRM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국내에서만 사실 로컬에서 그냥 로컬 마켓에서 도메스틱 마켓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FRM, 외국 그 자격증으로서 FRM이나 국내 자격증으로서 FRM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그 큰 차이가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외 나름 그래도 외국 자격증이니까 인정은 받긴 받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격증이고, 대신 우리가 국내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뭔가를 가지고서 경쟁을 하거나 해외에서 앞으로 나가가지고 뭔가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가 항상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특강을 가끔씩 요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금융대학원, 글로벌 경영대학원, 대학 이런 데서 가끔씩 특강을 요청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취직 같은 거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취직하기 어려운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취직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은 사실 사람 부족한 데가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베트남 아니면은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만약에 후진국이라고 해서 그게 평생 후진국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론
더 선진국가 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선진 문명이나 문물을 배워가지고 오는 것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런데 가가지고는 기회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국내에서만 딱 국한해서 놓고 보면은 그 기회라는 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그래서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도 약간 그런 걸 느꼈고, 제가 홍콩으로 이제 가서 하는 것도 그런 걸 느꼈고, 이게 어느 순간인가는 약간 판을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판에서 계속 경쟁을 하면은, 이 레드오션에서 빡터지게 경쟁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사실 요즘 정년 같은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금융기관에서는 더더군다나 정년이 계속 지금 사실은 은행은 저는 거의 IT 기업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왜냐면 지금 새로 은행장 되시는 분들이나 뭐 금융지정 회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은행업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지금 전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업 가지고서는 더 이상 승부하기 어렵다. 은행으로서. 왜? 지금 은행과 비슷한 IT 하는 업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빅테크 하는 회사들이 결과적으로 은행에 하고 있는 역할을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요즘 현금 쓰세요? 우리가 현금, 제가 10년 전, 20년만 들어가도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났다. 나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시대를 살았는데 지금은 저는 지갑을 놓고 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뭐 버스 탈 거 다 타고 뭐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금융, 전통적인 거래, 전통적인 시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점이 없어지는 건 사실 굉장히 일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거가 사실은 은행이 지점이 없어지는 속도가 지금보다 더 빨라졌으면 빨라졌지 늦어지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는 과연 우리가 뭘 얼만큼 잘해야 될 것인가. 사실 여기서도 테크놀로지 리스크가 나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왕지사 FRM을 하는데 기왕지사 영어로 하는 공부하는데 기왕지사 영어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금융 지식도 쌓고 리스크 관리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는 약간 자부심과 그리고 좀 만족감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좀 더 좀 흥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건 그렇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리딩 35를 들어가서 볼게요. 오늘 35랑 41까지 할 겁니다. 이 두 개. 자, 35는 제목부터 보시면은 The Principles for the Sound Management of Operational Risk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두 단어가 추가됐습니다. 옛날에는 거기까지였는데 앞에 두 단어가 추가되면서 Revision 2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됐어요. Revision 2라는 거는 막 Revise 했다는 거죠. 그죠? 뭔가 한번 바꿨다는 건데 바꾼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무슨, 뭘 리비전을 썼냐라고 했을 때, 정말 거의 조그만 두 가지 정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reading, 제가 exam focus는 항상 읽고 갑니다. 왜냐? exam focus의 시험에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FRM을 공부한 이유가 리스크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 앞에 리스크 관리를 내가 좀 안다라고 아는 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FRM 시험을 패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this This is a descriptive reading that addresses the principles of sound operational risk management
as proposed by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바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젤 3, 바젤 2 이런 거 얘기하는 그 바젤입니다.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고요. 바젤 커미티 온 뱅킹 슈퍼비전이라는 게 위원회예요. 바젤 위원회. 그래서 BCBS 이렇게 해서 약자로 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안한 어떤 프린시플, 그러니까 프린시플이면 어떤 기본 원칙이겠죠. 그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은 올바로 사운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일종의 디스크립티브 토픽이라는 거는 서술한다고 하긴 하지만 일종의 컨셉을 딱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this committee described 3 lines of defense approach. 이 커미티가 기술하는 게 어떤 거에 대한 기술하냐면은 3 line of defense. 우리가 일명 방어선, 수비 이런 걸 할 때 디펜스 라인이라는 걸 치잖아요. 그게 3중으로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 lines of defense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인데 그게 뭐냐? Which includes a business line management 1번이 되겠죠. 2번은 independent operational risk management 이게 2번이 되겠죠. 3번은 independent reviews 이게 3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first, second, and third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 라인, 첫 번째 line of defense, 그 다음에 두 번째 line of defense, 세 번째 line of defense가 각각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 committee suggests that a bank should have a corporate operational risk function. 자, 거기 corporate operational risk가 지금 좀 나름 어렵지 않은데 fun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function이라는 게 나왔고 그거 자체는 that is commensurated with the size and complexity of banking organization 이렇게 나왔어요. 자, commensurated이라는 거는 뭐에 fit 한다는 뜻이에요. fit 뭐에 딱 알맞는. 근데 뭐에 알맞는 거냐? 뭐에 거냐면 하면은 뱅킹 오거니제이션은 그 은행입니다. 은행이라는 조직의 규모와 복잡도죠. 그죠? 규모와 복잡도에 맞게 그거에 콜프라는 걸 가져야 된다. 자, 콜프라는 게 뭘까? 그건 뒤에서 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콜프라는 거에다가 나중에 네모 치겠지만 여기도 한번 네모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4D exam. 항상 4D exam 하면 여기서부터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을 많이 나왔던 거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understand the 12 principle. 12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그 전까지는 11이었어요. 근데 revise가 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revise가 된 거예요. 리비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시험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도 사실은 이그젠 커미티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프도 마찬가지인데 그 프랙티스 애널리시스라는 걸 합니다. 프랙티스 애널리시스라는 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시험 출제자들이 프랙티스 애널리시스라는 거를 내부에서 해요. 그 프랙티스 애널리시스만 하는 팀이 있어요. 자, 프랙티스라는 거는 실전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람들의 집단에서 하고 있는 게 프랙티스예요. 실제. 우리가 프랙티스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실제 하고 있는 거를 프랙티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프랙티스는 프랙티스 exam 이런 거 나오잖아요. 프랙티스 퀘스천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서의 프랙티스가 아니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일종의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실제 상황에서 실제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 리스크 매니저가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실제만 하면은 사람들이 실제 RM 하는 사람들이 이걸 시험을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또는 여기에 가야 될 사람들의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가를 우리가 FRM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이론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practice analysis라는 거는 실제 이 시장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계속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그잼 이제 커미티에 피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시험 출제할 때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많이 내야겠구나.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도 바뀌고 이그잼에 대한 이건 에로라고 해서 이게 러닝 오브젝티브인가요? 에로가? 네, 러닝 오브젝티브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뀌는, 새롭게 추가되고 새롭게 바뀌는 거는 이 시험 출제관들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새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시험의 문제에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를 하면서 지난 2021년도와 비교해서 또는 2020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것들, 달라진 것들 이런 거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뭐냐? 일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for the exam, understand the 12 principles of operational risk management outlined by the Basel Committee. 자, 12가지의 우리가 기초 원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Know the specific responsibility of board of directors and senior managers as they relate to 12 principles of operational risk management. 자, 이 12가지의 원칙이 일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자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드 오브 디렉터스, 보드 오브 디렉터스는 이사회죠. 그리고 시니어 매니저, 우리가 시니어 매니저라고 나오면은 우리나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뭐 차장쯤 돼요. 근데 이게 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C레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니어 매니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 해서 C레벨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EO나 CRO 정도 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e able to explain the critical components of a bank's operational risk management framework documentation. 자,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레임워크라는 거고요. 프레임워크라는 얘기가 잘 나오는데 그냥 체계, 어떤 체계에 대한 그 다큐멘테이션은 어떤 기록이에요, 기록.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컴포넌트가 뭔지, 그 뭐 구성 요소가 뭔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explain 할 줄 알아야 된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And know the feature of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 effective control environment에 대한 여러 가지 피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lastly, understand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 for managing technology and outsourcing risk. 뭐 테크놀로지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아웃소싱 리스크라는 것도 점점 중요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그건 그렇고 자, 첫 번째 줄부터 중요한 게 나오죠. BCPS에서 defines, 자, operational risk에 대한 definition을 봅시다.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근데? 7시 10분이요? 7시 20분에, 8시 10분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하고. operational risk. 자, 우리가 definition은 그냥 이해할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일단 외워야 돼요. 네? 우리가 어느 쓸 수 있어야 돼요. The risk of 오늘 이것만 딱 쓸게요. 오늘 쓰는 거는 다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쓰면 또 시간이 너무 가서 resulting from
internal process, people, and systems. 그리고 or from external event.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 internal 1번 process, 2번 people, 3번 system. 자, risk of loss라는 거는 우리가 손실이 발생할 만한 리스크죠. 손실이 발생할 만한 어떤 가능성이에요. 손실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거죠, 당연히. 손실이 일어날 만한 리스크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손실이냐? 마켓에서 일어난 손실이냐? 크레딧 때문에 일어난 손실이냐? 그게 아니라 오퍼레이셔널 리스크거든요. 그 오퍼레이션에서 일어나는 리스크인데 그럼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뭐야? 뭘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인터널 프로세스, 내부의 어떤 과정, 내부의 프로세스죠. 내부의 프로세스. 자, 뭐라는 프로세스를 하면 이건 당연히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예요. 그 다음에 내부의 사람, 내부 사람이 사기치거나 문제 일으키거나 우리가 얼마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오스템. 예. 그렇게 사람이 사고 치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에 페일리어가 있는 거. 자, 그거에 대한 페일이 있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inadequate. 그죠? inadequacy가 있는 거예요. 자, 요런 형용사들도 system failure, people failure, 뭐 inadequate people, 뭐 failed, process failure 이런 말들로 계속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operational risk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external events, internal events가 아니에요. external events. 그리고 여기는 internal 얘기고 internal한 세계와 external한 events 요거에 대해서 초래되는 손실의 위험, 손실이 발생할 위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는 operational risk라고 정의한다. 그죠? 자, 이거 당연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The committee states that the definition excludes. exclude 한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자, 뭘 빼느냐? strategic risk. 그리고 reputational risk. 이거는 불포함. 근데 뭐는 포함? include legal risk. 자, 우리가 왜 여기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갈 만한 것 같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strategic risk.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reputational risk.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legal risk. 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돼. operational risk에. 이거는 돼. 왜? 왜가 중요해, 왜? 왜 그럴까? 자, 요거 두 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거는 measurable 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문제가 된 리스크는 얼마의 로스가 발생할지에 대한 계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몇 달러가 전략 잘못 세워서 얼마 로스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물론 가능성은 측정할 수 있겠지만 손실이 일어나서 그래서 얼마 손실을 날 건데 라는 걸 얘기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래티지 리스크는 안 쳐. 우리가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레퓨테이션 리스크도 얼마, 내 평판이 얼마, 내 명성이 얼만큼 손실이 날 거야?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퀀티테이티브 하다기보다는 퀄리테이티브한 부분이에요. 자, 리걸 리스크. 우리가 소송 당했어. 왜? 예를 들어서 너 100만 불 물어내. 이런 송장을 받는다고요? 그죠? 그리고 형사 고발되고, 뭐, 일명 그런 법정 미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피나라는 거 많이 나오고, 송장 나오잖아요? 그런 거. 리걸 리스크는 너가 이거 했을 때 물어내라는 거 얼마 물어내. 이런 게 있어요. 물론 100% 다 물어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세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얼마라는 가치가 나오거든요. 그럼 매저업을 한 거지. 매저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내가 그걸 당할 거라는 게 가치로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리걸 리스크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매저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퍼레이션 리스크로 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거 두 가지가 빠지고 더하고가 왜 빠지고 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온 거 보니까 Operational risk is inherent in banking activities. 자, Operational risk는 우리가 뭐에 inherent 하는 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뱅킹 액티비티에 일종의 국한돼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를 다 은행에 있는 은행과 관련된 뱅킹 액티비티에서의 오퍼레이션 리스크만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 외에 기업에서 그냥 일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integrated risk management 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거기를 제외한 모든 오퍼레이션 리스크의 얘기는 전부 다 뱅킹 액티비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은행을 벗어나서는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논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인티그레이티드 리스크 매니지먼트만 빼놓고. 그렇죠? 그때는 제가 약간 우리가 그때는 관점을 조금 넓힐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은행 안에서 일어나는 뱅킹 액티비티 안에서에만 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만 논하는 겁니다. 그게 바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the risk range from those arising from national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to the risk of fraud. 그러니까 이런 뭐 national disaster라는 건 뭐 국가적인 재난이죠, 그죠? 뭐 허리케인이 온다든지, 뭐 쓰나미가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등등 기타 등등, 뭐 기후 뭐 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The committee intend to improve operational risk management throughout the banking system.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뱅킹 시스템 안에서만 거기에 걸쳐서만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한다.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가 라인스 오브 디펜스까지 할게요. 자, 그 내용들은 다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운드 오퍼레이션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아까 프랙티스 얘기 나왔죠? 커버 거버넌스. 거버넌스 무슨 관리체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The risk management environment, 환경이겠죠. 그리고 role of disclosure. 자, disclosure라는 거 나오면은 우리가 disclosure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 disclosure가 나오는 순간 뭐와 관련이 있다? 얼마나 transparent하냐? 이거 투명한가? 디스클로즈는 공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가 공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다 공개하는 거는 transparent한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에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커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Sound Operation Risk Management Practices에.
자, Operation Risk Management must be fully integrated. 야, must be 나오면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must라는 단어가 나오면. 왜냐면 어떤 예외 조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must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거의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단어들은. 왜냐면 좀 약하게 썼거나 약간 부정으로 썼거나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자, must be fully integrated. fully까지 포함했어요. must 땡기는데, must 강하게 들리는데, fully까지 더 강조한 거예요. 그럼 뭐에, 오퍼레이션 리스크는 항상 fully integrate 돼야 되는데, 뭐에? overall risk management process of the bank. 뱅크의 전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인티그레이트 돼서는 안 된다. 또는 비스무리하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돼야만 한다요. 통합이 되어야 된다. 분리되면 절대 안 된다. could be, separate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오퍼레이션 리스크를 어느 다른 오버올 전체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에서 띄워놓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큰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must와 fully라는 표현을 가지고. 자, 그런데 three common lines of defense. 우리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같은 하는 이 방어선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라인의 방어선을 친다. 자, 첫 번째 방어선은 비즈니스 라인 매니지먼트. 비즈니스 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부서를 우리가 비즈니스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에서 거기가 실제 손님 만나고 이런 텔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상에서 우리가 실무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거기서부터 오퍼레이션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예방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가 뚫리면 안 돼. 그죠? 최전방이 아니고, 최전방 디펜스예요. 자, 그런 두 번째 디펜스는 어디냐? 우리가 Independent Operational Risk Management Function.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건 일종의 리스크 매니저나 아까 여기 계신 분 말씀하셨던 컴플라이언스 이런 데들이 주로 이 인디펜던트 컴플라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영업부서에 영업본부장님이 오셔가지고 컴플라이언스 매니저한테 가가지고 또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한테 관련된 부서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영업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태클 걸면 좀 힘든데 좀 봐줘 이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본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실무 직원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푸시를 하면은 사실은 실무 직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프레셔를. 그렇기 때문에 그 실무 컴플라이언스를 담당하는 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때 되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해야죠. 그죠? 인디펜던트하게 돼야지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거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게 두 번째 방어 라인이에요. 방어선. 자, 세 번째 방어선은 자, independent reviews. 자, independent reviews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internal 이거 어디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주로 인터널 오디트, 인터널 오디터, 오디트, 감사죠, 감사, 그죠? 자,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the review may be conducted internally with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 자, 이거는 중요해요. 제가 인터널을 썼지만 인터널 일반적이긴 한데 인터널이랑 익스터널 다 포함입니다. 인터널, 익스터널 오디트 다 포함이에요. 둘 다. 여기는 conducted internally 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or externally 두 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널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external도 얘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부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세컨 방어 라인은 인터널이에요. 세컨 방어 라인은 그죠? 세컨 그러니까 라인 오브 디펜스의 두 번째는
인터널이고, 세 번째는 인터널 어디도 될 수 있고, 엑스터널 어디도 될 수 있어요. 외부의 감사인 또는 내부의 감사부 다 포함이 되는 게 세 번째 라인이에요. 거기까지 뚫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는 거지. 뚫린 거지. 그죠? 그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리질리언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리질리언스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첫 파트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시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은 15분 쉬어가지고 30분에 다시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